세션은 Gaps in Evidence, Unmet Clinical Needs in ACS의 주제로 시행을 할 예정이고, 좌장 선생님으로는 강동 경희대병원의 조진만 선생님, 서울 성모병원의 최윤석 선생님, 그리고 원광대병원의 윤경호 선생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조진만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훌륭한 사이언티픽 미팅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세션은 5명의 연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연자와 두 번째 연자를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연자는 최윤석 교수님이 소개시켜드리고, 윤경호 교수님이 마지막 연자와 디스커션을 리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자입니다. 서울 성모병원의 황병희 교수님께서 Better de-escalating antiplatelet strategy in acute coronary syndrome, aspirin plus clopidogrel versus potent P2Y12 inhibitor monotherapy. 황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그 오전 세션에 뭐 대가 선생님들이 다 얘기를 하셨던 거라서 그냥 간략하게만 빨리 그냥 끝내고, 이제 아마 저희 프라도칩 하는 거를 좀 소개를 좀 하라고 장경 교수님께서 이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스케믹 리스크랑 블리딩 리스크를 저희가 따져봐야 되고, 이스케믹 리스크에서 당연히 포텐트한 P2Y12 약을 쓰고, 블리딩에서는 레스 포텐트, 그 다음에 롱걸 답트, 쇼트 답트 이런 게 이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이미 이제 2021년도 리뷰 저널에서 보시면 언제 30일을 기준으로 이제 더 높은 하이어 이제 그 포텐트한 게 필요하겠고, 30일이 지나가면 스롬보시스보다는 블리딩 리스크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뭘 포텐트한 약을 쓰고, 그 다음에 레스 포텐트한 약을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 중에 레스 포텐트한 디에스컬레이션을 좀 보시면, 저희가 이제 탈로스 MI 했던 거 다들 아시겠지만 2,600명, 스테미가 54%였고요. 그다음에 한 달 지난 다음에 아사티카걸로 클로피도를 비교했고, 디에스컬레이션 했더니 네이스 감소하고 블리딩 감소하고 카디오바스테스 MI 스트로크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2017년 토픽 보시면 뭐 숫자는 좀 적지만 646명, 스테미가 40%였고, 여기서도 보시면 디에스컬레이션이 네이스를 줄이고 블리딩을 줄였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는 여러 이런 RCT를 가지고 메타 아날리시스가 나왔는데, ACS 환자에서 10,000명이 넘는 데이터를 봤을 때 스탠더드 답트에 비해서 답트 디에스컬레이션 하면 바크 블리딩을 줄이고 카디악 이벤트도 줄인 데 성공을 했다. 그래서 이제 특정 상황에서는 디에스컬레이션이 분명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게 되겠고요. 이렇게 포텐트한 약물이 아니라 쇼터 답트에 대한 디에스컬레이션 보시면, 트와일라이트 ACS 보시면 이제 3개월 뒤에 아스피린을 빼고 한 거는 티카그롤로, 나머지는 답트를 아스피린 티카그롤로 4,600명을 했고, 여기는 스테민은 없었습니다. 근데 3개월을 보면 블리딩을 감소시켰고, MI나 스텐 스롬보시스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스탑트 답2를 보시면 4,169명을 랜덤을 해서 한 달 답트, 그 다음에 클로피드걸 12달 답트 했어요. 여기는 스테미가 들어가 있었고, 스테미가 56% 들어가 있으니까 한 달만 답트를 쓴 군에서 네이스는 넌 인피리어스나 MI는 조금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블리딩은 당연히 감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데이트랑 답트 스테미에서 비슷한 군들 쭉 뽑아가지고 스테미랑 넌 스테미를 갖다 뽑아가지고 6개월이랑 12개월 답트를 사용한 걸 비교해 봤을 때 6개월이 MI가 더 늘었고, 대신 바크트 블리딩이랑 메이저 블리딩은 감소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트를 짧게 쓰는 거랑 레스 포텐트한 약을 쓴 거랑 이제 비교를 한 이제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메타아날리시스에서 29개의 스터디에서 50,000명이 넘는 메타아날리시스 했을 때 보시면 디에스컬레이션이랑 쇼트 답트랑 봤을 때 디에스컬레이션 쪽으로 유리한 것은 네이스가 유리했고, 반면에 당연히 쇼트 답트는 메이저 블리딩 쪽으로 더 유용했고, 나머지는 큰 차이는 없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메타아날리시스가 있는데요. 32개의 RCT를 가지고 10만 명 넘게 분석을 했고, 여기서 보시면 메이스랑 올코스데스랑 카디오바스테스랑 MI 이런 거 봤을 때 전반적으로 메이스는 이 언가이드 디에스컬레이션 그룹에서 가장 좋았고, 그 다음에 가이드 셀렉션이 좋았습니다. 보시면 이제 뭐 스트로크나 스텐 스롬보시스나
이런 거는 다 이제 익스텐드 답트가 오히려 더 좋지만 블리딩에 있어서는 결국은 메이저나 마이너 블리딩은 언가이드 디에스컬레이션, 메이저 블리딩은 당연히 쇼터 답트가 좋은 것으로 메타널에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언가이드 스위치나 디에스컬레이션하는 그룹이 쇼터 답트보다 좋은 경향은 베이스랑 메이저 또는 마이너 블리딩 쪽이 경향이 좋고 메이저 블리딩은 당연히 쇼터 답트가 경향세도 좋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라도 칩을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컴플렉스 PCI에서 이제 답트 플러스 답트 vs 프라슈그렐 모노세라피를 갖다 비교하는 RCT가 되겠고요. 그래서 ACS 컴플렉스 PCI 환자에서 아스피린 프라슈그렐을 한 달 쓰고 한 달 지난 다음에 디에스컬레이션 그룹 vs 포텐트한 P212 모노테라피 프라슈그렐 그룹을 비교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 보시면 여기 컴플렉스 PCI에서는 레프트 메인, CTO, 투 스텐트 사용한 바이포케이션, 12월88 이전, 멀티베슬, 스텐트 3개 이상, 38mm 이상의 롱리전, 캐비지 환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인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면 이제 이 컴플렉스 PCI에서 ACS 환자들에 있어서 어떤 게 더 유리할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결국 안티플렉트 PCI는 이렇게 여러 가지 퍼스널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따져서 약을 써야 되겠고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가이드라인 보시면 스테이블, 논 스테이블, 그다음에 스테미에서 답트 12개월이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가이드라인이 바뀌면서 3개월 또는 6개월, 12개월 이렇게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환자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잘 사용해서 약을 쓰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연자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워낙 유명하신 선생님 서울 아산병원 한기훈 교수님께서 the law, the better will be also valid in the very elderly patient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장소와 훌륭한 시간에 또 그리고 이렇게 존경하는 여러 인터벤션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시간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과제를 받을 때 좀 당황했습니다. 그 에큐 코너이 신드롬인데 연령 따지면서 로어 더 베터를 생각을 해야 되나? 그건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최선을 다해서 슬라이드를 만들었지만 약간 그 타임 테이블을 엮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기회에 엘더리 피플이 자꾸 이제 에큐 코너이 신드롬에서 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읽은 논문에는 그 AMI의 발생 그 연령이 남녀 이제 70세 이전에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요. 되게 정의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문헌이 65세부터 엘덜리, 75세 베리 엘덜리 또는 85세는 울트라 엘덜리라는 말까지도 붙이고 있어서 이제 베리 엘덜리가 이제 70대가 대세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10분이니까요. 이제 빨리 진행해 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로스클레로틱 카디오베스큘러 디지즈는 코로너리 세브럴 페리퍼베스큘러 디지즈가 있는데 그중에 에큐트라는 말이 들어가는 코로너리 신드롬은 그중에 일부의 이제 그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신 것처럼 에큐트 스테이지의 코로너리 이벤트에는 사실 에이지 리미트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강력한 스타틴 또는 비스타틴의 약이 있지만 거기에 쓰는 데 대해서 리미트도 없는 건 사실이고 과거의 임상 연구가 약이냐 아니면 LDL 콜레스테롤이냐 하는 것을 제대로 정리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에큐트 스테이지에서는 LDL 콜레스테롤을 너무 낮으면 사과했어도 되냐 하는 그런 게 오히려 허들이 된다 하는 식으로 말씀드리고요. 특히 AMI 상태에서는 이런 극도의 스트레스에 의해서 LDL 콜레스테롤의 합성이나 대사가 저해가 되기 때문에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언더레스티메이트되는 현상도 있음을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로어 더 베터라는 개념보다는 얼리어 더 베스트라는 것이 소위 말한 지질 조절 관련 약의 그런
하나의 그 화두가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아메리칸 어소시에이션 가이드라인 등등 갈아서면 그냥 빨리 쓰세요라고 돼 있지 뭐 살살 쓰세요라고 돼 있는 거 없다는 건 사실이죠. 이제 20년이 된 데이터지만 처음에 스타틴이 자리 잡을 때 미라클이라는 연구를 알고 계실 텐데 이런 3개월 만에 아토발스타틴을 최대 80mg을 열심히 ACS 환자에 썼더니 3개월 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베니핏이 보였고요. 이거는 LDL이 떨어져서 나오는 거라고 보기엔 너무 짧기 때문에 플레오트로피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스타틴이라는 약을 오래오래 2차 예방을 도시를 해드렸습니다만 썼을 때는 LDL 콜레스테롤 이제 리덕션을 통해서 베니핏이 나오고 있는데 그 시작점은 아무리 빨라도 한 1년 이후다 하는 얘기가 있죠. 그럼 이때 이후에 나는 종말점 차이는 과연 모두 다 LDL 콜레스테롤 리덕션 때문이냐 아니면 플레오트로피 이펙트도 좀 가미가 돼 있냐 하는 하나 예시를 재밌는 걸 보여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주피터 트라이얼은 사실 1차 예방이고 우리가 로스바스타틴 20mg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고용량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9,000명에 썼더니 그 왼쪽에 있는 것처럼 LDL이 떨어지기는커녕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더란 말이죠. 근데 재밌는 건 하얀색의 위약에 대비해서 LDL이 올라가시 분들에게서도 스타틴 그룹이 이벤트가 적게 나와서 이런 요 정도의 차이가 이제 플레오트로피 이펙트에 의한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다 하고 이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적어도 아톨바스타틴, 로스바스타틴만 말씀드리는데 한 40ml 이상, 20ml 정도는 여러 가지 임상 연구에서 플레오트로피 이펙트가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ACS에선 이런 점을 노려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입장에선 earlier the better라고 했는데 과연 ACS에서 스타틴은 빨리 쓰면 빨리 쓸수록 좋다고 하는데 논스타틴은 과연 빨리 쓰는 것이 베니핏이 있는가 하는 점이죠. 뭐 여기 있는 벤페도익 애시드는 스타틴 인톨런스에 쓰니까 제외로 하고 에지티미브는 임프루비카라사대 ACS 10일 이내에 썼더니 얼리 베니핏이 없어서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두가 되는 건 PCSK9 이니비터인데 아직도 아쉽게 과연 얼리 썼을 때 임상사건의 예방이 더 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대개 그 안정성 정도는 증명된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일찍 김효수 교수님의 멋진 강의를 들으셨듯이 PCSK9 이니비터도 플레오트로피 이펙트의 면에서 재조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스타틴의 반열과 같이 earlier the better라는 개념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는 PCSK9 이니비터는 LDL 이후에 화두가 되고 있는 엘필리트레이를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베니핏도 나중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선 PCSK9 이니비터를 AMI에 빨리 썼더니 서로게이트 마커로서 이런 아테로마토스 볼륨의 체인지가 적어졌다든지 아니면 파이브러스 갭이 두꺼워져서 뭐 플래그에 스테빌라이제이션 돼 있다 하는 이런 여러 연구 중에 하나를 팩맨 AMI를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에큐트한 스테이지가 지내면은 애프터매트 때 이제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도 해보고 그 중에 에이지 같은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되게 이런 베리 엘덜리 또는 엘덜리에 항상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 게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항상 그림자처럼 다니기 때문에 엘덜리 피플은 살살 하고 싶은데 너무나 코모비디티가 많네 하는 그런 상반된 이런 시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애프터매스에선 여러 ESC죠 등등에서도 이거에 대한 가중치에 대한 고민을 여러 가지 최근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되게 남자, 여자의 엘덜리의 그 데피니션이 틀리다. 남자는 65세, 여자는 75세라고 이렇게 디퍼런셜하게 보고 있다는 점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한편으로는 남자를 좀 더 에이지로 심각하게 본 거죠. 한편으로는 이런 에이지가 있는 사람한테는 다른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 스코어링 시스템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이런 스코어 시스템을 보면 이런 70세 이상에는 10year 리스크가 소위 15%가 넘어야만 저연령에는 7.5%만 넘어도 고령 베리 하이 리스크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연령 고령에서는 이 베리 하이 리스크에 들어가는
그런 대상자를 조금 제한하기 시작해서 이런 고령에서는 너무 과중한 그런 이제 어그레시브 매니지먼트를 좀 생각해봐라는 면도 있어요.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논하는 건 ACS이기 때문에 여러 문헌을 정리하다 보면 ASCVD가 있으면서 뭐 이렇게 아주 심하게 오신다든지 멀티베슬 디지가 있다든지 수술하셨다든지 그리고 다른 메타볼릭 여러 가지 엔돌간 데미지의 코모비티가 있다든지 하는 면이 있고요. 시점으로는 리센트 온셋이라든지 2년 이내에 그 재발이 있었던 분들한테는 아마 스타틴 증명거가 현재는 가장 강력하니까 상대적인 고용량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을 계속 이제 지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후에 이제 논스타틴이 나와서 여기 있는 임프루빗 그리고 여기 있는 오디세이, 포리에를 통해서 에지티미브 그리고 PCSK9 이니비터의 효용을 증명했는데요. 대개 이런 것을 통해서 LDL의 도달치가 50, 40, 30까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죠. 사실 이런 PCSK9 이니비터는 이런 대조군의 LDL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효과를 좀 더 본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때부터 이제 로어 더 베터다 하는 측면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큐 코너리 신드롬이면서 좀 더 이제 LDL 콜레스테롤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이는 논스타틴의 부가적인 도입을 통해서 LDL도 더 낮추지만 심혈관 질환의 예방을 좀 더 극대화하는 그런 스트레티지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very elderly people에서는 만약에 이 사람이 한번 에큐 코너리 신드롬이 생겼다 치고 이런 very high risk가 아닌 경우에는 연령이 좀 증가하면은 이런 고령이라든지 대사증후군 또는 여성 그리고 크로닉 키니 디지즈 같은 여러 가지 그 올간의 펑션이 약한 분들, 당뇨성 체질에서는 약간 스타틴의 도즈를 톤다운하면서 논스타틴을 도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아까 아톨바 40과 로스바 20 정도가 플레오트로피 이펙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베리 엘더리 피플에 이런 도즈가 안정 효용적일까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습니다만 소위 말한 세이지라는 연구를 통해서 아토바 80을 65세, 85세 사이에 써봤다 했더니 사이드 이펙트 별로 없고 괜찮았어요. 그래서 세 번째 여기 보시면 약간의 간 효소 수치의 상승이 조금 높았기 때문에 엘더리 피플에 스타틴 고용량을 쓸 때는 리버 펑션을 좀 자주 체크해봐라 하는 거 있고요. 데프로스퍼 연구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초창기 연구죠. 그래서 2차 예방으로서 이런 70세가 넘은 환자들한테 프라바 40을 굉장히 마일드하게 쓴 거죠. 지금 시점을 하면 이렇게 프라이머리 아웃컴, 코로너리 릴레이티드 데스를 약 20% 또는 15% 줄었다 하는 연구가 있죠. 주피터 연구는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남자 50, 여자 60세 이상인 사람을 써서 에이지 어퍼 리밋이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70 내지 97세 로스바스틴 또는 안 쓴 사람이 3,000명이나 있었는데 나중에 문헌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령이라고 해서 스타틴의 그 에피커시가 떨어지는 아웃컴 면의 차이가 없었고 또한 발생하는 애드버스 이벤트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토피아 75는 일본에서 나온 연구니까 프로브 디자인으로 돼 있지만 스타틴과 관계없이 에이지 75세 이상의 사람한테 10ml를 애드온 했더니 평균 80세죠. LDL이 약 10 정도 차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심혈관 질환의 예방 효과가 30%가량 나왔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재미있는 건 시큐어 연구라고 그래서요. 75세 이상의 이런 AMR가 있었던 사람한테 아톨바스타틴 40ml 또는 라스 이니비터의 에스피린을 개별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쓰는 게 심혈관 질환의 예방을 70%, 한 30% 정도 시킨다 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어디어런스를 유지해줘라 하는 게 있고 되게 마지막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스타리 연구를 통해서 아톨바 40ml를 70세 이상 썼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 하는 오스트리아 연구가 작년 말에 이제 리크루트먼트 끝났으니까 연구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예스입니다. Very elderly people, acute coronary history가 있을 때는 more benefits를 보는 거죠. 그래서 스타틴 면에선 도즈가 충분하게 하회하고 LDL 콜레스테롤 low enough가 좋고요. 이때는 논스타틴을 쓰실 때 이거를 가지고 스타틴을 줄이시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애드온 트리트먼트 했을 때 이거는 보너스다 하고 생각하면서 환자의 그 미래를 도모하시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해하기도 쉽고 참 편안한 강의였습니다. 다음 연자 또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음 연자는 중앙대병원의 장우진 교수님이신데요. 장우진 교수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마 그러신 분들이 있을 텐데 부산대학교에서 공부하시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셨고 지금은 중앙대병원 순환기 내과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토픽은 Utility and Timing of Mechanical Circulatory Support in ACS with Cardiogenic Shock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좋은 장소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어큐트 코로너리 신드롬 환자에서 카디오제닉 샥이 동반됐을 때 MCS 메카니컬 서큘레이터리 서포트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 제가 준비한 목차는 이렇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카디오제닉 샥 환자에서 이제 메카니컬 서큘레이터리 서포트 MCS는 크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ABP, 임펠라, 탄데말트, 그다음 VA 에크모.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환자가 AMI 혹은 ACS가 동반된 카디오제닉 샥 환자에서 어떤 MCS를 쓰면 좋을까? 매일 답이 똑같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가 쓸 수 있는 게 이제 IABP랑 에크모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두 가지 한정된 이제 MCS를 가지고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는 고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IABP 샥투 트라이에서 닥터 틸레가 약 한 10년 전에 IABP 서포트 PCI가 AMI 환자의 카디오제닉 샥 환자에서 도움이 별로 안 된다는 걸 보여줬고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연구, 메타아날리시스 쭉쭉쭉쭉 점수로 다 했지만 IABP가 결국엔 AMI 카디오제닉 샥 환자에서 모탈리티 베네핏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대표적인 이유가 IABP 자체가 이제 분당 0.5에서 1리터 정도밖에 카디악 서포트가 아주 마지널하기 때문에 그런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로 이제 중재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IABP는 진짜 별로 효과 없는 MCS이냐? 2021년에 이제 아주 좋은 이제 리뷰 아티클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어큐트 코로너리 신드롬 환자에서 카디오제닉 샥이 동반되었을 때 IABP는 아직까지는 효과가 있다는 게 에비던스로 증명되지 못했다. 이렇게 결론을 이 사람들은 내렸고 대신 IABP 환자들에 대해서도 그래도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큐트 디컴펜세이트 하펠류 환자에서 하이포퍼퓨전이 동반이 된 경우 이런 경우에서는 특히 이 사람들이 세세하게 할 때 SBR이 약간 상승이 되었고 LV 디스펑션이 있고 풀머너리 컨제스천이 있으면서 타키카디아가 약간 있는 경우 수치를 보면 카디악 인덱스가 3.3보다 조금 더 올라가 있고 SBR도 상승이 되어 있고 하트레이트가 약 한 90회 초반인 경우에는 IABP가 어느 정도 베스트 립스판더가 된다고 얘기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제일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어큐트 크로닉 하펠류 환자가 어큐트 디컴펜세이션 이벤트가 생겼는데 이 사람이 이제 타입 1 카디오레날 신드롬 같이 퍼퓨전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새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거의 안 쓰실 것 같은데 이제 트랜스 엑실러리 IABP라고 있는데 서브클라빈 아터리나 엑실러리 아터리를 펑처해서 이제 IABP를 그걸 통해서 이제 에올틱 아치 바로 아래쪽에 우리가 원래 이제 임플란테이션 하는 쪽에 IABP를 넣고 하는 건데 이거는 왜 하냐고 쭉 제가 전체적으로 해봤더니 그냥 엠블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효과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IABP는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나온 연구들은 이렇게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단독으로서는 서포트에 대한 효과가 아주 마지널을 하니까 MCS 특히 에크모 같은 이제 디바이스에 대해서 컨비네이션한 듀얼 MCS 세라피를 하게 하면 효과가 있고 그 이유는 에크모로 인해서 생겨나는 피지올로지과 정반대되는 여러 가지 LV 로딩을 갖다가 어느 정도 줄여 줄 수 있는 이런 이펙트가 있으니까 환자들 하드 엔드 포인트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중재가 모아지는 것 같고 이런 컨센서스가 있어서 이제 앵커 트라이얼이라고 이제 지금 온고잉 하고 있는데 VA 에크모의 IBP 컨비네이션 듀얼 MCS 세라피를 컨벤셔널 트리트먼트와 비교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결과가 에비던스가 좋은 게 하나 생길 수 있는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있는 우리 AMI 컴플리케이션 카디오제닉 샥이 있는 사람 환자에서는 어떤 MCS를 써야 되냐? 뭐 예상하시다시피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베스트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우리한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에크모를 열심히 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에크모는 뭐 여러 가지 MCS 나온 것 중에 그래도 유일하게 이제 리프렉토리 카디오제닉 샥, 카디악 어레스트 환자에서 서바이벌 베네핏, 그리고 뉴럴로직 아웃컴을 개선할 수 있는 걸 증명한 유일한 디바이스이고 그야말로 이제 풀 카디악 서포트가 되고 바이벤트리컬 서포트가 되고 레스퍼러토리 서포트, 페이탈 어리드미에서 유일하게 이펙트가 있는 MCS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런 AMI 컴플리케이티드 바이 카디오제닉 샥의 환자에서 에크모가 정말 뭐 만병통치약같이 쓸 수 있는 MCS냐? 최근에 이제 올해 발표된 연구들도 있고 온고잉한 연구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연구들이 좀 중요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처음에 보시면 빨간색들은 저 에크모와 관계된 연구들입니다. 유로 샥 트라이얼, 에크모 CS 트라이얼, ECS 샥 트라이얼 세 가지 연구를 모두 이제 연구 결과가 발표됐고 퍼블리시된 연구입니다. 앵커 트라이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크모 플러스 IVP 듀얼 MCS 세라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데인저 트라이얼이라고 이건 임펠라와 관계된 연구입니다. 에크모 CS 트라이얼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체코에서 이제 단일 싱글 센터에서 한 RCT인데 이미디어트 에크모, 그러니까 PCI를 할 때 AMI CS 환자에서 인덱스 PCI 할 때 이미디어트 에크모를 넣은 사람과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먼저 하고 이제 나빠지는 환자에 대해서는 컨벤셔널 트리트먼트 환자를 비교한 연구고 약 60명 대 60명 비교를 했습니다. 결과는 이미디어트 에크모 군이 이제 컨벤셔널 트리트먼트, 컨저버티브 매니지먼트 한 환자들 군의 그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 그리고 30일자 올코올 모스탈리티 베네핏은 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연구에서 뭐 이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이제 이미디에이트 VA 에크모 군에서 사이드 이펙트가 컴플리케이션, 에크모와 관계된 컴플리케이션 높지 않았다. 이런 의미를 두고 이제 마쳤습니다. 그 두 번째 트라이얼은 유로 샥 트라이얼입니다. 영국에서 주도를 했고 이제 여러 가지 멀티센터에서 한 연구인데 AMI 카디오제닉 샥 환자에서 이제 컬플 리전에서 리바스쿨라이제이션을 먼저 하고 30분 동안 나름대로 이제 트리트먼트를 했는데도 카디오제닉 샥이 온고잉하면 그때 랜덤을 해서 에크모를 넣는 군 그리고 메디컬 트리트먼트 열심히 더 하다가 안 되면 넣는 군 이래서 비교를 했습니다. 330명 정도가 이제 인롤이 됐다고 하는데 이제 보시면 익스클루전에서 이미 298명입니다. 이런 연구는 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300명 인롤했는데 거의 300명이 익스클루드 됐고 랜덤을 된 사람 결국에 35명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결론을 보면 일단은 에크모를 그 30분 기다리고 난 다음에 에크모를 빨리 넣은 군과 이제 그렇게 열심히 그 다음에도 열심히 메디컬 트리트먼트 하다가 레스큐 개념으로 넣은 군을 비교를 했더니 그래프는 이거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이지 못했고 이걸 자세히 이제 아웃컴을 보게 되면 올 코즈 모탈리티 특히 이제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조금 더 끌고 간 군에서는 무려 72%, 서바이벌 디스차지를 한 사람들은 20%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 연구 열심히 이제 했더니 막 코비드 팬데믹이 와서 이제 인롤이 어려워서 못했다. 근데 아까 그 330명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이제 인롤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안 돼서 너무 N수가 작아서 결론을 못 냈다 이렇게 됐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연구가 뭐 나쁘다기보다 아마 너무 어려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나 싶습니다. 리바스쿨라리제이션을 하고 여러 가지 트리트먼트를 한데도 불구하고 30분 이상이나 계속 나빠지는 그러니까 스카이 클래시피케이션의 D에서 거의 후반 정도에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아웃컴이 안 나쁘게 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ECS 샥 트라이얼이고 많은 선생님들이 주목을 하셨습니다. 이제 닥터 틸레가 이제 주도를 했고 닥터 틸레가 카디오제닉 샥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주도한 이제 RCT 멀티센터 에크모 관련 연구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자기 연구를 끝까지 이제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걸 했지만 제일 제가 볼 때는 괜찮았던 거는 이 환자분들이 다른 연구와는 다르게 PCI 리바스쿨라이제이션 하기 전에 MCS를 넣어서 환자의 바이탈을 스테이블라이제이션 한 군과 그냥 컨벤셔널 트리트먼트를 한 군을 비교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결론은 이제 인덱스 그러니까 얼리 에크모 군과 그냥 컨벤셔널 트리트먼트 한 군에 대해서 하드 엔드포인트에서
차이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서브그룹 애널라이시스도 열심히 봤는데 별 차이는 없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해서 이게 스터디 리미테이션도 있고 오전에 다른 강의에서도 요걸 언급을 하시던데 이제 에크모군 환자에 대해서 컴플리케이션이 많이 생겼다고 이제 얘기들을 하고 본인들도 그런 언급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뭐 에크모를 못하는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쁘지 않냐. 제 생각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나 거기나 뭐 차이는 안 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다른 연구에 비해서 이 CPR군이 그러니까 CPR하고 에크모 논군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연구를 하면 한 15%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35%가 넘어가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런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이 연구에서 조금 이제 아쉬움이 있다 그러면 에크모를 이 사람들이 이제 닥터 틸레가 컨셉을 이제 리바스쿨라이제이션 하기 전에 에크모를 넣고 바이탈 스테빌라이제이션 하고 난 다음에 PCR 하루걸로 이제 컨셉을 잡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리바스쿨라이제이션 하고 난 다음에 에크모 넣은 사람이 반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컨트롤군에서 오히려 에크모를 더 빨리 넣고 리바스쿨라이제이션 한 군이 많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건 메디컬 트리트먼트 이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잘못한 거는 자기 결론을 메디컬 그러니까 에크모 얼리 에크모 공 vs 그다음에 메디컬 세라피 언론이라고 결론냈는데 사실 메디컬 세라피 언론이 아닙니다. 보면 컨트롤군에서 이미 30% 정도 사람들이 MCS를 넣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나 싶고 뭐 여러 가지 컨셉으로 하고 나름대로 노력했었지만 이제 에크모 CS 트라이얼인가 ECS 샥 트라이얼은 결국에는 N수만 다르지만 비슷한 컨셉에 비슷한 결론을 낸 연구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AMI 이제 카디오제닉 환자에서 그럼 MCS의 타이밍은 그럼 어떻게 되냐?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나오신 스테미의 AMI 가이드라인, 난스테미 ACS 가이드라인,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에서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카디오제닉과 연구에 이제 관심 많은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제 많은 논문을 써서 그 중에서 우리나라 데이터만 이제 정리해드리면. 일단은 우리 카디오제닉 환자에서 대부분 이제 노르에피네인, 에피네프린, 뭐 바소프레서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약들을 쓰게 되는데 그런 바소액티브 아이노트롭 에이전트를 많이 쓰고 되게 되면 결국에는 해결이 안 되는 환자가 있는데 부탁되고 그냥 기다린 것보다는 BIS 스코어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넘어가게 되면 MCS로 빨리 전환하는 게 좋겠다. 저희는 결론을 60에서 80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프렉터리 카디오제닉 샥이라고 임상이라고 이제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임상적으로 본인이 진단이 되면 1시간 이내에 적극적으로 빨리 에크모를 넣는 경우는 2시간 이상 이제 끌게 되는 것보다는 모탈리티 베네핏이 있다. 그리고 만약에 카디악 어레스트 환자인 경우에서는 로우 플로 타임과 CPR 시작하고 난 다음에 에크모가 들어간 펌pom까지 약 40분 이내로 해야 환자의 모탈리티 베네핏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뭐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결국에 이제 카디오제닉 샥, 카디악 어레스트까지 간 아주 심각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리바스쿨라이제이션을 빨리 하는 건 좋지만 바이탈 스테빌라이제이션을 빨리 하는 게 어느 정도 환자한테 베네핏을 줄 수 있지 않냐는 게 강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게 저희 나라 데이터도 그렇고 임펠라를 갖고 있는 다른 나라의 멀티센터에서도 리바스쿨라이제이션보다는 바이탈 스테빌라이제이션, 언로딩 빨리 하는 게 환자 예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의 감사드립니다. 다음 연재는 강남 성심병원의 조정래 선생님께서 옵티멀 매니지먼트 스트래티지 인 프레일 옥타제너리안 위스 넌 에스텔리베이션 ACS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받은 제목은 옵티멀 매니지먼트 인 스트래티지 인 프레일 옥타제네리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프레일한 환자라는 게 이제 상당히 그 신체적으로 조금 허약하고 그런 바디웨이트 적게 나가고 이런 분들을 의미하는 거에다가 또 옥타제네리안까지 되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주제인 것 같고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 에비던스가 많이 적은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면서 봤더니 이제 이것보다는 그냥 엘더리 페이션트에서 이런 non-ST ACS 환자의 옵티멀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발표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엘더리 페이션트는 우리가 스롬보틱 리스크와 블리딩 리스크가 모두 다 증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스터디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코아귤레이션 팩터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피브리놀라이시스의 그런 그 액티비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프로코아귤런트 스테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플레이트리 리액티비티도 어느 정도 올라가 있고, 또 나이가 들면서 이제 베슬이 만약에 톨치어스하게 되면서 블러드 스태시스가 잘 생기고, 엔도셀리얼 디스펑션과 뭐 인플라메이션, 플래크 빌드업 등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이런 리스크 팩터가 나이가 더 드셨기 때문에 결국 리스크 팩터가 점점 축적이 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프로스트롬보틱 컨디션을 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을 세게 써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데 실제로 블리딩이 증가되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 하면은 에이지 릴레이티드 이제 바스쿨로패시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실제로는 혈관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 충격에도 우리가 브레인 같은 게 세레브럴 아터리가 이제 찢어진다든지 이런 ICH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고, 또 이제 GI 계통에서도 오래 아무래도 이제 살았으니까 이런 이런 위도 약해지고 장도 약해지고 해서 이런 위장관 출혈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고, 또 이제 리버가 아무래도 술을 계속 드셨을 테니까 이제 리버가 좀 경화가 됐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베릭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에소파지얼 블리딩의 찬스가 올라간다든지, 또 이제 제니토 유리나리 쪽에 블리딩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엘더리 페이션트에서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약을 약하게 쓰는 게 능사는 아니고, 또 그렇다고 강하게 쓰는 것도 또 불안하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약을 갖다 이렇게 데일리로 먹고 노멀 피지올로지인 경우는 정상적으로 위에서 흡수가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바디 디스트리뷰션이 잘 되고, 간에서 메타볼리즘이 되고, 또 익스크리션이 제대로 된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환경이라 그러면, 이제 어드밴스드 에이지에서는 이렇게 약을 중간중간에 빼먹는 경우가 있다든지, 또 폴리파마시에 의해서 드럭 인터랙션이 있어서 약효가 뒤죽박죽 될 수가 있다. 또 약을 먹어도 위에서 잘 흡수가 안 된다든지, 이런 아주 언더웨이트나 오버웨이트, 오비즈 환자에서는 또 이런 바디 디스트리뷰션이 또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메타볼리즘도 간에서 좀 떨어질 수 있고, 익스크리션의 문제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가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ACS 환자이기 때문에 이런 환자에서 어떤 에이지 팩터가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트라이톤 팀이 30A 스타디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블리딩을 많이 늘리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것을 서브그룹으로 나눠봤더니 이렇게 프라이어 스트로크 TIA가 있는 환자, 주로 어드밴스드 에이지에서 이런 게 많겠죠. 이런 환자에서는 오히려 프라수그렐이 해가 되고 넷 함을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에이지가 75세 이상 또는 웨이트가 60kg 미만인 경우는 노 베네핏.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트리플 컨트라인디케이션으로 해서 국내 환자에서도 이제 헬스 인슈런스 커버리지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에서는 처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프라수그렐은 상당히 에비던스가 이런 엘더리 환자에서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양에서 나온 몇 가지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엘더리 환자, 75세 이상 환자면서 AMI고 PCI를 받는 1,400명 정도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프라수그렐 로우 도즈 5mg과 스탠다드 도즈 클로피도그렐을 비교했었는데, 여기서는 양군 간에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트라이얼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타틱 스타디라고, 이것도 75세 이상이면서 ACS고 PCI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여기는 이제 플레이트리 펑션 테스트 가이디드 테라피로 해서 우리가 노 모니터링군에서는 프라수그렐 5mg을 그냥 주고 쭉 보고요. 그렇지 않은 모니터링 암에서는 PRU 밸류에 따라서 에스컬레이션, 프라수그렐 10mg로 늘리든지 아니면 프라수그렐 5를 유지하든지, 클로피도그렐 75로 디에스컬레이션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팔로업을 해봤는데, 결과는 네거티브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엘더리 환자에서 조금 더 환자를 세밀하게 평가해서 치료하자는 의도로 그런 플레이트리 펑션 테스트 가이디드 스트래티지를 했는데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프라수그렐 5mg도 이미 디에스컬레이션 된 도즈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 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레이토 연구에 이제 에이지 어널리시스가 있는데 보시게 되면 플레이토 연구는 여러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은 ACS 환자면서 클로피도그렐과 티카그렐로로 나눠서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18,000명 정도의 전체 파퓰레이션 중에서 15% 정도가 엘더리 환자였고요. 75세 이상이었고 대부분 이제 여자분이 많았고 로우 바디 웨이트고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 팩터가 더 많았고 이런 것 뭐 GFR이 떨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한 결과겠지만 에이지가 높을수록 이런 이벤트가 이스케믹 이벤트가 더 증가되는 현상을 보였는데 이것이 이제 그 에이지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런 그 리스크 리덕션의 정도가 차이가 없었습니다. P 인터랙션이 0.82 정도로 컨시스턴트한 티카그렐로 베네핏이 있었다. 그다음에 블리딩의 경우는 역시 75세 이상이 더 많았지만은 여기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 뉴트럴한 효과를 나타냈다. 그래서 이렇게 역시 P 인터랙션이 의미가 없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요거를 플로팅을 해서 보게 되면은 에이지 그룹에 상관없이 플레이토 सब셋에서는 티카그렐로가 컨시스턴트하게 베네핏이 있는 것으로 보였고 단 이제 이런 블리딩의 메이저 블리딩에 대해서는 이렇게 뉴트럴한 효과를 보였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플레이토 연구가 나올 때가 벌써 2007년도였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지금 적용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뭐 비교적 티카그렐로는 이렇게 클로피도그렐 대비 상당히 컨시스턴트한 베네핏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리얼 월드에서 봤더니 이제 포퓰러 에이지 연구 non-ST ACS 환자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멀티센터 연구와 그다음에 스위트 하드 레지스트리에서 80세 이상 환자를 14,000명 정도 봤는데 여기서는 티카그렐로가 클로피도그렐 대비 이스케믹 이벤트와 블리딩 이벤트를 다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엘더리 환자에서는 저희도 체감하지만은 티카그렐로가 클로피도그렐 대비 조금 더 쓰기가 좀 주저하는 면이 있겠습니다. 국내에서 진행된 티코 트라이얼의 경우에 보게 되면 이제 에이지 어널리시스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민 에이지가 61세 정도로 나눠 가지고 각각의 양군이 이렇게 15,000명, 1,500명, 1,500명 정도로 이분하게 디스트리뷰션이 됐고요. 보게 되면 이제 메디안 값을 이용해서 65세 이상과 65세 미만으로 봤을 때 넷 클리니컬 이벤트와 메이저 블리딩 메이스가 모두 올드 에이지가 더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인터랙션을 나이별로 이렇게 쫙 봤을 때 64세 이상에서 넷 클리니컬 이벤트와 메이저 블리딩 메이스 등등이 65세 이상으로 갈수록 더 이 차이가 벌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티코 트라이얼에서 보게 되면 나이가 많은 올드 에이지 환자일수록 더 티카그렐로 모노테라피가 더 효과를 더 보인다 이런 현상을 보일 수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랜드마크 어널리시스를 보게 되면은 에이지가 64세 이상인 경우는 이렇게 벌어지고 이스케믹 엔드포인트 그렇고 64세 이하에서는 이렇게 커브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서는 64세 컷오프로 해가지고 티카그렐로 모노테라피를 하는 것이 모 옵티멀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슷한 연구가 이제 트와일라이트 스타디에서도 나왔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바크 2, 3, 5 블리딩과 SMI 스트로크를 가지고 이제 이벤트 레이트 플로팅해서 여기서는 이제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바크 블리딩에서 우리가 이렇게 티카그렐로 모노테라피가 더 줄였었고요. 그 다음에 SMI 스트로크의 경우는 양군 간의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엘더리 페이션트에서는 이렇게 숏 뎁트 이후에 티카그렐로 모노테라피가 레스 블리딩이었고 이스케믹 엔드포인트는 비슷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호스트 리듀스 폴리텍 연구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75세 이상은 인디케이션이 안 돼서 많이 쓰이지 못했지만 65세 이하와 65세 이상을 가지고 봤을 때 이렇게 양군 간의 디에스컬레이션 스트래티지가 더 컨시스턴트하게 베네핏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숏-뎁트 이후에 P2Y12 모노테라피를 가지고 본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었는데 요 트와일라이트와 티코만 보게 되면 이제 티코의 경우는 이스케믹 베네핏도 있고 트와일라이트의 경우는 이렇게 에이지에 관계없이 이제 블리딩에 도움이 됐고 티코의 경우는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베네핏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나온 메타 아날리시스를 하나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16개의 RCT를 대상으로 했고요. 보시게 되면 유니폼 디에스컬레이션 그룹에서 호스트 리두스 폴리텍 ACS와 텔러스 AMI 토픽 트라이얼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가이드드 테라피로서 포퓰러 제네틱스, 트로피컬 ACS, 안타틱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5군으로 나눠서 비교를 해봤는데 넷 클리니컬 아웃컴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블리딩과 이스케미아를 합친 것인데 유니폼 디에스컬레이션이 P스코어 랭킹이 제일 좋았습니다. 제일 베네피셜하다라는 것이고요. 메이저 어드버스 카디오베스큘러 이벤트의 경우는 또 역시 재밌게 유니폼 디에스컬레이션이 제일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스케믹 이벤트를 줄일 수 있는 포텐트 P2Y12 이니비터군이 그 다음이었고요. 그 다음에 숏뎁트가 가장 적었습니다. 메이저 블리딩의 경우도 유니폼 디에스컬레이션이 제일 좋았고 그다음에 숏뎁트가 그 다음이었고요. 그다음에 포텐트 P2Y12 이니비터 쭉 쓰는 것이 이제 메이저 블리딩에서 제일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니폼 디에스컬레이션 앤 숏텀 뎁트 스트래터지가 상당히 유용하다 이렇게 봤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further RCT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논문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엘더리 페이션트에서는 프로스롬보틱 컨디션과 레스 베스큘러 인테그리티 때문에 스롬보틱과 블리딩 리스크가 동시에 증가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티카그렐로의 경우는 우리가 플레이토 서브스터디에서는 에이지에 관계없이 베네피셜한 거로 되어 있었지만은 실제로는 리얼 월드에서는 조금 더 이제 이런 것이 티카그렐로가 클로피도그렐 대비 좀 블리딩을 많이 증가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프라스그렐은 사실은 저희가 아직 연구할 부분이 좀 많은데 75세 이하밖에 못 쓴다는 이런 제약 때문에 사실은 조금 한계가 있고 일본 선생님들도 올드 에이지에서는 조금 프라스그렐 3.75mg도 조금 센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디에스컬레이션 스트래터지를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유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어찌됐건 간에 그런 경우든지 그런 걱정이 되는 경우는 클로피도그렐이 뭐 컴포터블한 옵션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 연재는 서울 성모병원의 오규철 선생님께서 Role of Revascularization Strategy in Aphail Reduced Ejection Fraction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인터벤션하는 선생님들이 모두 방에 계신데 어떻게 하면 잘하고 나서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말을 해야 되는데 할까 말까라는 이야기를 해야 돼서 되게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먼저 그냥 간단한 케이스부터 58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DOE와 이제 혈액 투석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투석 중에 흉통이 있다고 내원을 하셨고요. 당뇨 디슬리피데미아에 키드니 TPR을 받았는데 그래프트 페일러로 다시 이제 HD를 하시는 분이었고 한 10년 전에 미드 레이디와 다이고날에 PCI를 하셨던 병력이 있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보시면은 이젝션 프랙션은 이전까지도 가끔가다 에코를 했었는데 괜찮으시다가 요번에 다시 해보니까 29.2%였고 그냥 디퓨즈한 글로벌 하이포카이니아제가 관찰되는 뭐 키드니 때문일 것 같기는 하지만 하트 페일러가 심한 그런 환자분이었습니다. 근데 CAG를 해보니까 미드레이디하고 다이고날 스텐트는 뭐 다이고날 앞에 스텐트가 조금 뭐 ISR이 있긴 한데 괜찮은데 미드레이디 스텐트 디스탈 부위에 새롭게 드노브 프로그레션이 생겼고 서컴플렉스도 프락시멀부터 디스탈까지 디퓨즈하고 OM 브랜치도 상당히 좁고 RCA는 아노멀라스 오리진인데 뭐 프록시멀 미드 RCA까지 굉장히 디퓨즈한 병이 있었습니다. 사실 증상이 있으셔서 뭐 약도 써보고 하다가 웬만하면은 사실 RCA도 아노멀라스고 안 건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뭐 하트 페일리어 환자인데 그냥 약을 잘 쓰면 되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안 쓰고 계셔서 생각을 했는데 환자분이 워낙에 간고하셔서 그리고 보이면 다 이제 또 넓혀야 되는 게 저희의
약간 숙명이라서 다 했습니다. LAD, 미드 LAD 해주고 서크 해주고 그다음에 RCA까지 굉장히 고생해가지고 다 해서 환자분이 괜찮으셔야 될 텐데라고 생각을 하면서 6개월 뒤에 에코 팔로업을 했는데 다행히 아까 29%에서 36%로 29에서 31이면 그냥 A 그럴 텐데 그래도 괜찮아 보이고 월모션도 뭐 글로벌 여전히 글로벌이긴 하지만 조금 뭐 에이펙스가 좀 안 뛰나 싶긴 하지만 잘 쇼트닝이 돼서 그냥 만족해 하면서 지냈는데 1년 뒤에 다시 해보니까 그냥 다시 또 28.5%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들어간 노력과 환자분이 드셔야 되는 듀얼 안티플레이틀렛과 등을 생각하면은 결국에는 그냥 괜히 했나 싶고 요때쯤 이제 리바이브드 BCIS 트라이얼 결과가 나와서 하면은 안 되는 건가? 그냥 GDMT를 하는 게 맞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게 사실 ACS냐 아니냐 그리고 하트 페일리어도 어큐트 하트 페일리어냐 아니냐 좀 달라질 수 있겠는데 제가 오늘은 스테이블한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 크로닉 코로너리 디지즈와 그 다음에 이제 크로닉한 하프레프 환자군이 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스테이블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에서 크러지 이스케미아 등등 PCI 리바스쿨라이제이션 해주는 게 크게 메디컬 트리트먼트에 비해서 하드 아웃컴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게 밝혀졌는데 뭐 물론 심텀 릴리프에는 도움이 되는데 또 이 연구들이 보면은 이젝션 프랙션 30이나 35% 미만은 다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사실 이 연구 결과를 그대로 이제 하트 페일리어 환자들에게서 가져올 수 있느냐는 약간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가지고 나오는 게 이제 스티치 연구가 되겠고 2011년도에 발표가 됐으니까 벌써 한 12년이 된 연구인데 이젝션 프랙션 35% 이하의 캐비지를 할 만한 코로너리 아테리 디지즈 환자 1200명을 메디컬 테라피 언론 그리고 캐비지와 메디컬 테라피를 그렇게 비교를 한 연구가 되겠고 올코스 모탈리티를 봤는데 이게 환자 캐릭터렉스를 살펴보면은 이제 캐비지를 좀 해야 되는 이제 10몇 년 전이니까 대부분 60대고 남자가 거의 한 88% 거의 90%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CCS 엔자이나 클래스가 한 절반 이상이 1점 미만이니까 그렇게 증상이 심하지 않은 하트 페일리어인데 코로나리 디지즈가 좀 있는 우리가 흔히 만나는 환자들보다는 조금 이제 그 양호한 환자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고 아웃컴이야 워낙에 다 아시겠지만 초반에 좀 이제 캐비지가 이제 페리프로시저럴 이벤트가 좀 많다가 가면 갈수록 한 4점 몇 년 이제 메디언 팔로업이었는데 이 연구까지는 사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수치상으로는 적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데스를 줄여주지는 못했고 이제 이 익스텐션 스터디라고 해서 이제 좀 더 10년까지 길게 팔로업을 한 연구에서는 결국에는 데스 프롬 애니 코즈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캐비지군이 더 나았다.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에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까지의 ESC 하트 페일리어 가이드라인을 보더라도 persistent symptom of angina, 그러니까 흉통이 있는 환자에서 리바스쿨라이제이션을 해주는 게 클래스 2A로 레코멘데이션이 되고 그 중에서 캐비지, PCI 이야기는 딱히 PCI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없이 리바스쿨라이제이션과 그 중에서도 캐비지를 레코멘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그 2022년 HCC 하트 페일리어 가이드라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selected patients with heart failure의 surgical revascularization 플러스 GDMT 마찬가지로 서지컬을 강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클래스 1으로 레코멘데이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selected patients라는 게 이제 어떤 것이냐는 건데 증상이 있는 환자 뭐 안티 엔제널 메디케이션 쓰고 증상이 있으면은 그래도 만약에 해줘야 될 것 같고 이 바이오블 마이오카디움이냐라는 것도 사실 실제 임상에서 많이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트 페일리어 환자들 디퓨즈하게 뭐 다 있고 에코에서 에이카네이지한데 MRI 찍거나 스펙트 페트 해본 다음에 바이블티가 좀 있으면 그래도 해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그럴 것 같기도 한 게 이제 1998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이 바이빌리티를 봤던 그리고 메디컬 테라피와 리바스컬라이제이션을 비교한 뭐 그게 서지컬이 될 수도 있고 인터벤션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메타 연구를 보면은 바이빌리티가 없는 환자군에 비해서 바이빌리티가 있는 환자군에서 이런 리바스쿨라이제이션을 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하는 측면이 훨씬 더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봐서 그러면 바이빌리티가 있어서 리바스쿨라이제이션 해주면은 이론상으로는 그 바이블 마이오카디움이 살아나면서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재미있는 거는 스티치 연구에서도 그 안에서 바이빌리티가 있는 환자들에서 이 캐비지와 메디컬 테라피를 비교해 본 바가 있는데 바이빌리티가 있고 없고는 확실히 바이빌리티 있는 군이 사망률이 더 적은데 바이빌리티가 없는 환자랑 있는 환자 안에서 캐비지와 메디컬 테라피를 비교해 보면은
바이빌리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캐비지가 크게 도움이 안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바이빌리티가 없는 환자에서 약간 캐비지가 수치상으로는 좋아 보이는 그런 게 보인 바가 있어서 이 셀렉티드 페이션트의 바이빌리티가 꼭 들어가는 거는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론상으로는 사실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을 하트 페일리어 HFrEF에서 해줄 경우에 EF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리지널 월 펑션, 하이버네이팅 마이오카디움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스케미아가 줄어들면서 이런 반복적인 MI, 스터닝이 감소하면서 감소하면서 결국에는 벤트리큘러 리모델링을 감소시키고 다이애스토릭 디스펑션을 줄이고 이런 증상을 줄이고 이제 벤트리큘러 어디미아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스카 체인지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포텐셜 메커니즘인데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을 약간 뒤집어 버리는 게 리바이브드 BCIS 작년에 발표된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35% 이하의 700여 명의 환자에서 PCI 더하기 옵티멀 메디컬 테라피 더하기 OMT 언론을 비교를 하였고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올코즈 모탈리티와 하트 페일리어 하스피탈라이제이션으로 봤는데 아까 스티치 연구랑은 조금 다르게 70세 정도의 평균 연령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번엔 좀 여전히 남성이 거의 한 80-90% 되는 굉장히 이제 메일 오리엔티드 된 그런 파퓰레이션이었습니다. 펑셔널 클래스도 1 or 2가 한 80%니까 심하지 않은 하트 페일리어, CCS 클래스도 노엔자이나이가 3분의 2 그러니까 증상이 없는데 그냥 굉장히 크로닉한 HFrEF 그냥 CAD가 어쩌다 발견된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젝션 프랙션은 한 28% 정도로 돼서 제너럴라이즈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파퓰레이션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약 3년 넘게 3.5년 팔로우업을 하면서 카디오바스큘러 올코즈 모탈리티와 하트 페일리어 하스피탈라이제이션이 PCI와 옵티멀 메디컬 테라피에서 전혀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이 다른 세컨더리 아웃컴들을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PCI군에서 페리프로시저럴 MI가 조금 더 많고 스폰테이니어스 MI는 옵티멀 메디컬 테라피군에서 많은데 블리딩 측면에 있어서 이 PCI군에서 한 4-5배 정도 많은데 아까 저는 그냥 처음에 볼 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아까 점심시간에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선생님께서 잠깐 말씀하시는데 듀얼 안티플레이틀렛 먹다가 어디 사고라도 나면은 잘못하면은 안 드시는 분보다 훨씬 돌아가실 확률이 높고 이 프라이머리 아웃컴이 올코즈 모탈리티라는 게 생각하면은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되고요. 이젝션 프랙션 좋아지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초반에는 옵티멀 메디컬 테라피가 조금 더 많이 좋아지면서 12개월 시점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퀄리티 오브 라이프 측면에서는 확실히 PCI가 초반에 좋아지긴 하지만 GDMT를 한다고 해서 나중에 1년 되면 그게 다 캐치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모로 이게 증상이건 아니면 EF건 하드 아웃컴이건 큰 차이가 안 보인다라는 게 결과였고 바이빌리티도 살펴봤는데 특징적으로 이제 로어 미들 어퍼 터타일이라고 해서 바이빌리티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PCI OMT를 비교해 봤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없습니다. 아까 잠시 페이탈 어리드미아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어리드미아 관련된 이벤트, 어볼티드 서든 데스나 아니면 이제 ICD가 있는 환자들에서 샥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등을 살펴봐도 양군에서 차이가 없어서 그러면은 과연 이 HFrEF 환자에서 그런 리바스큘라리제이션의 도움이 뭐냐라는 건데 이게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이제 단순히 리바스큘라이저 하냐 안 하냐, 캐비지냐 PCI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메디케이션 측면도 이제 같이 포함이 되니까 스티치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넘어서 에이스 이니비터 아르니는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이고 라스 이니비터와 베타 블로커가 주가 되고 MRA도 한 50% 정도만 쓰던 시기고 리바이브드 BCIS2는 이제 아르니가 등장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아르니가 하이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고 이쪽은 또 아직 SGLT2 이니비터가 없을 때라서 이제 지금 또 SGLT2 이니비터를 쓰면서 PCI를 하고 스텐트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른다는 게 가장 어려운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바이브드 BCIS2의 컨클루전은 일단 모탈리티 베네핏은 없다. 그리고 LV 펑션 측면에 있어서도 옵티멀 메디컬 테라피 측면보다는 더 나아지는 거는 없다. QOL 측면에서도 나아지는 게 없다. 그럼 왜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재미나게도 이제 ACC에서 크로닉 코로나리 디지즈 가이드라인이 이제 올해 이제 다시 발표됐는데 요 사이에 이제 리바이브드 BCIS2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히 가이드라인 측면에 있어서는 따로 언급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면 lack of evidence of benefit of PCI지 네거티브 에비던스 오브 PCI는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리바이브드 BCI 스트라일 하나만으로 이제 PCI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고 그 스터디 파퓰레이션 측면에 있어서도 약간 논란이 있고 과연 이 저자들은 컴플릿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을 잘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캐비지와 PCI의 그런 이 레지듀얼 그 컬프릿 말고 이외의 난 컬프릿 리전들을 이제 리바스큘라이제이션 해주는 측면에 있어서의 차이를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엔 또 PCI vs 캐비지면 뭐 맨날 갔던 길 또 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스티치 3라고 해서 이제 PCI와 캐비지를 HFrEF 환자에서의 비교를 해볼 연구가 이제 등록을 하려고 이제 막 연구 디자인을 하고 이제 등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요거는 보다는 사실 저는 여기에다가 더하기 한 군을 더해가지고 옵티멀 메디컬 테라피까지 넣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뭐 마지막엔 좀 다른 케이스인데 실제로 제가 여기는 실제로 하는 건데 50세 남자고 뭐 24.8%고 여러 가지 이스케믹한 티닝도 있고 하는 경우에 GDMT를 해도 여전히 DOE가 있는 경우에 당연히 선생님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CAG를 하고 PCI를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실제로 찍어보면은 미드 LAD부터 니어 토탈 어클루전의 서컴플렉스도 보시면은 토탈 CTO에 RCA로 가는 플로우가 있어서 RCA를 가보니까 브리징 콜라테랄의 CTO입니다. 그래서 다 하기에는 환자의 이젝션 프랙션이 너무 높고 그래서 일단은 LAD부터 해드리자 그래서 LAD를 해드리고 LAD를 해주니까 또 서크로도 RCA로도 플로우가 콜라테랄이 잘 가길래 쭉 팔로우업을 했는데 3년이 지나니까 EF 25에서 37%가 되고 뭐 월모션은 사실 조금 뭐 여전히 비슷합니다. 사실 여기 티닝은 여전히 티닝이고 LAD가 그나마 하이포카이네이즈에서 했었는데 그래서 환자분은 증상도 없이 잘 사시고 근데 이런 환자들을 과연 제가 PCI를 안 했어야 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결론은 열린 결말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게 나이, 환자의 에티올로지, 증상, 그 다음에 바이빌리티, 레널 펑션 등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right patient to revascularize가 정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며 향후 퓨처 RCT 등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훌륭하신 연자분들이 성의 있게 준비한 강의를 좀 시간상의 이유로 좀 서둘러서 마치게 돼서 좀 아쉬웠습니다. 플로어나 패널 중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분. 네, 한기훈 교수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굉장히 요즘에는 좀 많이 그런 얘기가 수그러드는 것 같은데 항상 머리 쪽 보시는 선생님은 헤모리지 컨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과연 엘더리에서 계속 LDL을 무한정 떨어뜨려도 그런 헤모리지 컨선에 대해서 최근에 어떤 식으로 정리가 돼가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스파클이라고 아신 것처럼 플라시보 대비 아톨바를 80ml를 TIA 이상의 뉴럴로직 심텀이 있었던 사람한테 썼더니 이스케믹 스트로크가 5에서 20% 정도는 줄었지만 인시던스는 적었어요. 헤머리직 스트로크가 한 상대적인 위험도가 좀 올라갔다. 이것 때문에 얘기가 시작됐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김영국 교수님도 HTMF 쓰시고 그랬지만 넌스타틴을 동원해서 LDL을 더 낮추는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조금 더 이제 그런 헤모리직 이벤트에 대한 컨선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강력한 약이 PCSK9 이니비터인데 적어도 지금까지는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한 3년 정도밖에 진행한 데는 짧다는 지적은 있지만 그럴 때 어그레시브하게 LDL 콜레스테롤을 스타틴 플러스 심지어 넌스타틴 써서 LDL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30대, 20대까지 낮춰도 헤모리직 스트로크가 유의하게 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우리가 다른 그 클리니컬한 ICS 이벤트가 훨씬 높은 환자한테는 너무 고려하실 필요는 없고 다른 그 강의도 많이 들었는데 사실 스타틴보다는 엔티플레이트리 에이전트 때문에 생기는 게 뭐 훨씬 크니까 그쪽을 좀 더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이드라인도 중요하지만 자꾸 저희가 스타틴을 목표치 55, 심지어 뭐 70, 55 이렇게 맞춰도 리커런트하게 계속 PCI를 받고 또 아우타도 문제가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55 가이드라인을 맞췄다 그러면 그 이상 더 낮으면은 더 낮출 필요는 없는지 스타틴 써서 한 40 정도 된다. 그럼 그걸로 충분한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리커런트 이벤트가 맞으면은 더 PCSK9을 쓰더라도 더 낮추면 좋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물론 학문적으로는 로어 더 베터는 계속 진행이 돼서 2013년 H 가이드라인에서는 40 미만 낮추면 근거가 없으니까 스타틴을 줄이거나 끊어라까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현재는 LDL 콜레스테롤의 로어 리미트는 없어진 거라는 건 가이드라인에 엄연한 사실인 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아까 슬라이드 한 장에서 보여드리듯이 ACS 똑같지 않고
ACS 플러스, 리크런트 이벤트, 리센트 온셋, 폴리베스큘라 디지즈, AMI, KBG, 다이비티스 이런 환자들은 분명히 재발률이 높습니다. 인프로빗에서 봤을 때 에지티미브랑 스타틴을 써서 5년 동안에 제일 많이 리크런트 된 사람이 14번이 리크런트 됐다고 나온 기록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총력을 다할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린 듯이 그거는 LDL이 그 컨선 팩터지 오히려 허들이 될 수 있다고 제가 표현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참조하시고요.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면 그분은 어차피 재발 위험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LDL을 낮춤으로써 상대적 위험이 30 내지 50% 줄었다 하더라도 엄연히 어나더 그 사람들이 레지듀얼 리스크 때문에 재발이 많이 됩니다. 그런 분들한테 특히 큰 위험도를 가지고 항상 외래나 입원 환자를 보신 선생님께는 환자랑 그 디스커션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뭐 주사도 맞추고 그래서 LDL을 낮췄는데도 재발이 분명히 됩니다. 그럼 환자들이 오해하지 않고 우리한테 왜 재발이 됐느냐, 돈을 더 많이 썼는데, 그럼 원망이 되지 않게 서로 간에 그런 커뮤니케이션과 있을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이제 그 이해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고위험군 환자한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수님, 저도 하나 좀 질문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메시지 주셨는데요. 이게 ACS 이제 노인 인구 말고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ACS 하고 나서 지금 업프론트 트리트먼트가 맞겠느냐, 아니면 지금의 가이드라인들은 그냥 스텝와이즈 어프로치를 계속 고수해야 되느냐 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선생님의 고견 좀 부탁드립니다. PCSK9 인히비터 주사제로 나왔을 때 사실 그 부분이 화두가 됐었고, 많은 가이드라인이 논스타틴은 일단 스타틴을 최대한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했을 때 쓰라는 게 되기 때문에 항상 타임 면에서 얼리어 더 베터를 구현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뭐 가이드라인은 받침이 되지 않지만 환자분 입장에선 가장 얼얼트한 스테이지에서 가령 PCI를 하신다든지 AMI가 바로 돼서 의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막 이제 그 사람을 살리려 때 이런 그 최신 치료나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가급적 빨리 써야지 환자분들이 좀 더 공감하고 그 치료에 동의를 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얼리어 더 베터라는 거는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발표를 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은 PCSK9 인히비터 같은 경우는 얼리어 더 베터가 들어가는 게 이제 치료 면에서 좋고 환자분한테서 결정하기 좋은데, 우리가 어떻게 다 이제 회복이 돼서 외래에서 환자 봤는데 앉아 계신 환자한테 주사 더 맞으세요 하는 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얼리어 더 베터는 현실적으로도 중요하고 특히 PCSK9 인히비터한테 좀 화두가 되는 현실적인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장우진 선생님께 질문하는. 네, 좋은 데이터 잘 봤습니다. 사실 그 말씀하신 대로 선택의 여지가 저희는 메인이 사실 에크모고 굉장히 그런 에크모의 타이밍에 대해서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이제 저는 실제로 에크모를 넣고 PCI를 할 때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일부 데이터가 있는 걸로 아는데, 과연 에크모를 넣었을 때 그걸 적절히 빨리 위닝을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시저 방법을 선택해야 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자리에서 컴플리트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최대한 PCI를 빨리 끝내서 이스케미액 타임을 줄여줘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이 환자한테 살릴 수 있고 위닝을 쉽게 할 수 있는지, 혹시 그런 쪽의 데이터가 있을까 좀 궁금합니다. 예. 교수님의 이게 가장 이제 어려운 문제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나온 뭐 데이터로 얘기하면 이제 특히 그 카디오제닉 샥 환자가 컬플릿 리전 말고 이제 난 컬플릿 리전에 있는 경우 컴플리트 리바스큘라리제이션이 더 좋은지, 아니면 이제 환자를 스테이블라이제이션 하고 난 다음에 세컨 스테이지 가야 되는지, 그런 데이터가 없고, 사실은 이제 삼성서울 권해철 교수님을 포함한 이제 저희 이제 시민성 쇼크 연구회가 이제 컬플릿 샥 트라이얼이라고 이제 1년 전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지금 인롤이 잘 되고 있는데 한 3년을 생각하고 있는데 한 3년에서 4년 정도 지나면 아마 그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샥이 있는 환자 에크모까지 넣었는데 빨리 이제 컬플릿만 하고 보내야 될 건지, 아니면 어떻게 다른 매니지까지 해야 되는지, 정말 어려운 문제. 이거는
클리니컬 사항을 컨디션을 좀 더 따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답을 드리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고 이제 그때마다 이제 맞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저랑 같이 연구하는 여러 권위 있는 교수님들이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거는 이제 바이탈 스테빌라이제이션이 제일 중요하다. 이제 바이탈 스테빌라이제이션이 어느 정도 지금 이 PCI로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을 얻어졌다 그러면 거기서 끝내고 나오는 게 좋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러면 조금 더 리바스큘라이제이션 세라피를 더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서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도 뭐 에비던스는 없습니다. 네, 선생님한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에크모 백업으로 해서 카디오제닉 샥 그 PCI를 이제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 혹시 뭐 선생님 생각하는 그 굿 인디케이션, 그리고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야 뭐 쉽지만 저희가 이제 위닝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거의 넣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동안 데일리 카디악 인덱스 재면서 이제 겨우겨우 위닝 포인트를 한 2.5 정도 이상 돼야 이제 겨우 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그 굿 인디케이션과 그다음에 굿 위닝 크라이테리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에크모 환자들에 대해서 이제 가장 좋은 이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뭐 디지즈 엔터티로 얘기하면 어큐트 MI, 컴플리케이티드 카디오제닉 샥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이스케믹 오리진으로 생기는 카디오제닉 샥에서는 조금 인디케이션을 좀 넓혀도 좋지 않냐는 게 제 생각이고, 이제 보통 에크모를 얘기할 때 늘 이제 생각하는 게 나이가 어느 정도,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코모비티를 어떻게 이제 고려를 해서 적용해야 됐나 하는데, 사실 이제 이것도 뭐 여러 선생님들과 저희가 그 2년에 한 번씩 이제 심평하고 얘기하고 있긴 한데, 확실하게 이제 저희도 이제 뭐 옵저베이셔널 데이터밖에 없지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고령의 환자는 당연히 뭐 안 좋을 수 있다는 거, 여러 가지 문제들 많으니까 거기서는 좀 상대적으로 좀 엄격하게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참 어렵지만 이제 이 카디악 어레스트 혹은 카디오제닉 샥의 이제 원인이 이게 리버서블, 그러니까 환자가 치료가 회복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나이가 조금 많다라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여러 가지 코미디티가 있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좀 어렵고, 확실히 절대로 해야 되면 안 되는 거 하나는, 첫째는 이제 블리딩이 온고잉한 블리딩이 분명히 있다면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트라우마를 포함한 이제 블리딩이 온고잉 블리딩이 있다면 절대로 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또 어레스트든 카디오제닉 샥이든 뉴로직 아웃컴이 나쁠게 예상이 되는 환자한테는 될 수 있으면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철환 교수님. 장호준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결국은 이게 우리가 AMI 카디오제닉 샥 환자가 와서 에크모 넣은 환자들의 모탈리티가 거의 어떤 데는 60% 가까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물이 건너간 환자, 다리를 건너간 환자한테 에크모를 넣고 저희가 치료하는 그 단지 시간만 연장시키는 치료를 하는 거는 하지 않는지에 대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메디컬 리소스가 이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환자가 그런 다리를 건너고 안 건너고의 그런 상황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그런 페이션트 실렉션을 앞으로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에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언모디파이어블한 팩터를 갖고 있는 환자, 키드니 펑션이 안 좋거나 그 다음에 무슨 다른 언더라인 당뇨가 아주 오래됐거나 언더라인 코모비티가 많은 환자, 페리페럴 알타를 디지즈가 있는 환자들인 경우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에 대한 우리가 이 MCS를 적용해야 되는 이 크리테리아를 조금 더 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위닝 타임 얘기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근데 이제 보면 이 에크모 자체가 갖고 있는 또 리미테이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까 에크모 릴레이티드된 바스큘라 컴플리케이션부터 시작해서 할러킨 신드롬과 에크모를 조금 더 오래 넣어놓을수록 이게 리트로그레이드한 플로우를 쏘는 거기 때문에 결국 LV 언로딩에서는 계속 한플란 이펙트를 가져가는 거여서, 이런 에크모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한계점도 중요한 팩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어떻게 잘 접점을 찾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숙제일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조정래 교수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로 그 약제에 대해서 그 옥타제네리안에 대해서
그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옥타제네리언 안 만나고 싶어도 저희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사람 대부분이 옥타제네리언이고 다 프레일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인터벤션에 있어서는 선생님 개인적으로 어떤 스트래티지를 취하고 계신지 코멘트. 저희가 인터벤션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일단 뭐 저는 근데 이제 옥타제네리안이라고 해서 꼭 아까도 이제 그 엘더리 페이션트들이 프로코아귤런트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약을 써도 오히려 잘 안 듣거나 이제 클로피도그렐 같은 거에 조금 약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꼭 유니폼하게 그냥 그 클로피도그렐을 꼭 써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고 환자의 이제 그 응급실에서 이제 PCI 하기 전에 조금 히스토리를 좀 시간이 없지만 뭐 ICH가 있었다든지 뭐 스트로크가 있었다든지 뭔가 이런 브레인 쪽에 뭔가가 있다고 하면은 사실은 어쩔 수 없이 클로피도그렐로 해야 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인터벤션은 뭐 스텝이면은 뭐 안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텝이면은 어떻게든 하고 그 대신에 가능하면 이제 글라이코프로틴 2B3A 리셉터 이니비터를 안 쓰는 쪽으로 좀 더 석션을 좀 많이 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환자한테 좀 약을 너무 강하게 써서 나중에 블리딩에 의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금 노력을 하겠다, 이제 그런 정도의 마인드로 하고요. 그다음에 엔스테미의 경우는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혹시는 이제 환자가 너무 톨러러블해서 약을 세게 써도 되겠다 그러면은 나중에 티카그렐로로 바꿔도 되니까 일단 처음에 클로피도그렐 쓰고 보는데 이제 애매한 엔스테미 같은 경우에 이제 카디악 마커 좀 올랐지만은 이게 정말 엔스테미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는 가능하면은 뭐 IV 헤파린 같은 거, 뭐 로우 몰레큘러 헤파린을 적극적으로 쓰지 않고 이제 안티플레이트릿 에이전트만 좀 쓰면서 상황을 좀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요양병원에 치매로 누워 있는 치매 노인 같은 경우에 스테미로 오면 하세요? 그 스테미가 다 똑같은 스테미일까 싶기도 하고, 사실 이 오늘 주제가 대부분 우리가 DNR이나 그런 연명의료 말을 좀 잘 해놓으면 좋은데 평소에 그런 거 신경 안 쓰던 자녀분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요양병원에서 이제 방치된 환자들이 혈압 떨어지고 카디악 엔자임 올라갔다고 요양병원에서 이제 대학으로 쏘는 그런 게 굉장히 또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 환자들을 우리 어떻게 치료를 과연 할 것이냐, 꼭 이게 그 인터벤션이나 이런 어그레시브한 세라피만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항응고제 정도 쓰면서 페인 컨트롤하고 바이탈 잡히면 그냥 그대로 다시 요양병으로 쏴드리거나 아니면 이 보호자와 심도 깊은 디스커션을 통해서 이쯤에서 관두시죠 뭐 끝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윤리적인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전두수 교수님 뭐 코멘트. 예. 저거는 이제 학문적인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뭐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저는 똑같은 경험을 101살 할머니가 오셨는데 인터벤션 스테미를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요양병원에서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호자분들은 처음에는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했다가 이제는 자기네끼리 싸우는 거야. 안 데리고 간다고. 그래서 그런 거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지 되는 거고 의사들이 그거를 리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는 제 입장에서는 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오기철 선생님께 한번 우리가 그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진행한 연구가 많이 나왔잖아요. FFR 아이브스 해가지고 그 인터벤션의 아웃컴을 좋게 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 선생님 리뷰한 거로 해가지고 그러면 그 결국 그 크로닉 그 저희 그 스테이트 크로닉 신드롬에서 그 PCI가 남은 역할이 뭔가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PCI를 어떤 환자한테 해줘야지 그 환자한테 아웃컴을 개선시키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건 LV 펑션도 효과가 없었고 이젝션 프랙션 바이어블도 효과가 없고 그렇게 되면은 과연 심통이 없는 환자는 안 해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크로닉 신드롬의 PCI 역할은 무엇인가? 그 이제 가이드라인에 있던 하이 리스크 페이션트 중에서 이제 레프트 메인 그리고 원래 이젝션 프랙션 낮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네거티브 리졸트라고 리바이브드 BCIS가 완전한 네거티브 리졸트라고 보고 싶지 않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직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거 외에 이제 뭐 그 펑셔널 테스팅을 해서 이제 뭐 바이블 마이오카디움이 10% 이상인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을 것 같고 사실 이게 이 듀얼 안티플레이틀렛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워낙에 페이션트 센트릭을 많이 이야기하니까 사실 이게 증상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대부분의 환자들은 증상 없다고 하지만 누워 계시면서 물어보면 또 뭐 그때는 아팠는데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아직은 조금 저희가 좀 찾아보고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결국에는 이거를 진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롤이 뭐냐고 하는데 그 롤에 이게 도움이 될 만한 PCI가 도움이 될 만한 환자군을 잘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이제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은 됩니다. 선생님은 이건 어떤 이 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제 저는 심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LAD를 어떤 분은 처음에 끝까지 FFR을 걸어가지고 끝이 0.78이 나와요. 그래서 스탠을 3개를 풀로 커버를 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뭐 FFR이라는 게 이스케미아라는 것을 입증하지만은 모든 이스케미아의 트리트먼트가 과연 그 리바스크레이제이션이냐, 과연 우리가 리바스크레이제이션이 어떤 환자한테 가장 했을 때 우리가 스탠 길이도 고려해야 되고 나이도 고려해야 되고 아까 계속 오전 세션에 나오겠지만 안티플레이 듀레이션의 과정의 문제점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 ACS 영역에서는 그 PCI가 하는 역할은 뚜렷하지만 크로닉 신드롬의 영역에서는 우리 그 의사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환자가 단지 시행했을 때 우리가 비주얼 아웃컴도 중요하지만은 그 환자가 롱텀하게 어떻게 마지막으로 그 좋은 아웃컴을 끌고 갈 수가 있는가 그런 것을 좀 지혜롭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웃컴이 어떤 결과가 확실하게 있다 그러면 환자가 리프랙터리 안전하게 있다 그러면은 뭐 모든 의사가 뭐 다 동의하겠지만은 현재는 크로닉 스테이블 신드롬에는 그런 영역이 아직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역에서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레프트 메인 바이포케이션에 식은땀 흐르는 리전이 아니고서야 그 자리에서 바로 PCI를 할 만한 딱 그런 근거는 없고 한번 열심히 약을 써보고 그 다음에 고민을 해볼 그런 여지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긴 했는데요. 그런 그 좋은 여러 선배 교수님들이나 그 지혜가 많이 있으신데 우리가 이런 그 이스케미아 트라이얼이라든지 커리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무용에 대한 그런 저널 논문을 보고 환자들을 볼 때 제 생각은 어쨌든 그게 환자 예후를 개선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현재 예후를 개선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여러 가지 약물 치료라든지 GDMT가 발달하고 있고 이런 거 있지만 한 가지 관가하지 않아야 될 것은 환자의 증상을 개선시키는 건 아직도 클래스 1 인디케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만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증상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는 클래스 1 인디케이션인데 이제 예후를 개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라서요. 우리 제 일하는 동료 교수님들한테는 안 아픈데 뭐 자꾸 손댈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아픈 환자를 방치하는 것도 또 죄악이기 때문에 아픈 환자는 해야죠. 예. 네,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이번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아주 좋은 강의해 주신 여러 연자분과 또 참여해 주신 패널 선생님 감사합니다.